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앞으로 20년간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느냐, 아니면 자녀들이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서서히 정신을 잃어가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올해 73이며 지난 32년간 서울에서 내과 진료를 해왔습니다. 최근 10년간은 삼성서울병원에서 노인 환자 치료를 전문으로 해왔는데 비타민 B12에 관해 제가 발견한 사실은 저 자신도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지금 당장 해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앞으로 10걸음 걸어보십시오. 불안정하게 느껴지셨습니까? 발이 약간 저린 느낌이 들었습니까? 마치 소미를 걷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벽을 짚거나 무언가를 잡아야 했습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모든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들으셔야 합니다. 지난달 78살의 박 여사님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3년 동안 매일 비타민 B12 영양제를 드셨습니다. 3년입니다. 약국에서 비싼 제품을 사셨습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를 해보니 비플리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분은 아무 효과도 없는 영양제에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쓰신 겁니다. 그분은 혼란스러워하셨고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잊어버리셨으며 일주일에 2번씩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습니다. 따님은 전업으로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둘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저는 매주 이런 비극을 진료실에서 목격합니다. 노인분들이 연금을, 자녀들의 돈을 몸에 흡수되지도 않고 그대로 빠져나가는 비타민 B12에 쓰고 계십니다. 2%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하는 영양제의 양이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 85%는요, 병이에 그냥 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제가 화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도 BR2를 올바르게 복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약사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영양제 병에도 당연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의사들도 비올휘가 혈류로 들어가는지 낭비되는지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릅니다. 저는 이 진실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5년 전 심각한 비우리 결핍증을 앓는 환자 2분이 계셨습니다. 성동구에 사시는 김 씨와 마포구에 사시는 이 씨였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결핍 수준, 같은 브랜드의 영양제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수치는 3개월 만에 급상승한 반면 이 씨는 거의 개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아내는 데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모든 요인을 연구했습니다. 복용 시간, 음식 조합, 복용 중인 약물, 마신 물의 양, 모든 것을 다 살펴봤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제가 모든 노인 환자를 치료하는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위산 수치입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황금 열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에서 생성되는 위산이 줄어듭니다. 충분한 위산이 없으면 B12가 영양제 속 단백질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갇혀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위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사와 관련해서 비산2를 언제 복용하는지, 어떤 특정 음식과 함께 먹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확한 복용 시간이 중요합니다. 2시간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흡수와 낭비의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수백만 명의 한국 노인들이 매일 복용하는 3가지 흔한 약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약들은 비율투의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만약 이 약들 중 하나라도 복용하면서 동시에 BL2를 잘못된 시간에 드신다면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요. 그리고 놀라실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흔한 아침 식사 음식이 있는데 아마 지금 부엌에 있을 그 음식이 BL2 흡수를 최대 6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6배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준비해서 영양제를 먹는 것과 관련해 정확히 맞는 순간에 드셔야 합니다. 비극적인 것은 비실이 결핍증이 초기 단계에서는 치매와 똑같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기억력 상실, 혼란, 걷기 어려움, 손발 저림, 서울, 부산, 대구, 한국 전역에 수천 명의 노인분들이 노망이 났다고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회복 가능한 영양결핍증을 앓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 여사님은요, 제가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드린 후 4개월 만에 비월시무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넘어지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기억력도 돌아왔습니다. 따님도 직장을 그만둘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이제 다시 손주들을 돌보고 가족을 위해 요리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것을 녹음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도록 비타민 B12를 정확히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비타민 B 원리 영양제에 대해 생각하시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30년 넘게 서울에서 의학을 실천해 왔으며 노인의료와 영양의학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30년 동안 15천 명이 넘는 노인 환자분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당장 약장에 손을 넣어보십시오. 지난달에 사신 비타민 B1T병을 꺼내보십시오. 손에 쥐어보십시오. 잔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만약 그 병에 적힌 대로 그 영양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돈을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믿으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타민 B12 영양제를 복용할 때 몸은 15%도 안 되는 양을 흡수합니다. 즉, 알약에 1000 마이크로그램의 비콜리가 들어있다면 혈류로 들어가는 것은 겨우 15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나머지는 소화기관을 통과해서 전혀 사용되지 않은 채 나갑니다. 곧장 변기로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매일 돈을 변기에 흘려보내고 계신 겁니다. 2년 전에 제가 치료한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73세 박씨 어르신께서 지속적인 피로감과 발저림을 호소하며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르신은 4년 동안 비타민 B울피 영양제를 빠짐없이 복용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빠짐없이 아침 식사와 함께 알약을 드셨다고 합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어르신은 본인의 성실함을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는 BLE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치가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4년 동안 매일 영양제를 복용했는데도 어르신의 몸은 여전히 비울티 결핍 상태였습니다. 박씨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왜 자기 몸이 배신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어르신의 몸이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영양제를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복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비타민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흡수입니다. 위에서 충분한 위산을 분비해야 B 영양제를 분해하고 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비타민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위산 수치는 하루 종일 극적으로 변합니다. 무엇을 먹는지, 언제 먹는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심지어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식사와 함께 아침 일찍 비윤리 영양제를 복용합니다. 이것이 최악의 시간입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실 때, 특히 빵, 밥 또는 탄수화물을 드실 때 위는 즉시 그 음식을 분해하기 위해 소화 효소와 위산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위는 혼란스러운 화학 공장이 됩니다. 비실리 알약은 이 혼란 속으로 섞여 들어갑니다. 비타민은 음식 입자와 결합됩니다. 식사에서 나온 지방과 단백질로 코팅됩니다. 흡수가 일어나는 소장에 도달할 때쯤이면 비플린은 갇혀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위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는 점점 더 적은 양의 위산을 생산합니다. 60살이 되면 위산 생산량은 30살 때와 비교해 40% 이상 감소합니다. 70살이 되면 거의 50%까지 떨어집니다. 이것이 노인분들이 고기, 생선, 계란과 같이 비율피가 풍부한 음식을 드셔도 비율10의 결핍으로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위가 더 이상 효율적으로 비타민을 추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 일반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비실루 흡수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가장 큰 3가지 흡수 차단제는 수백만 명의 한국 노인분들이 매일 복용하는 약물들입니다. 첫째, 양성자 펌프 억제제입니다. 이것은 역류성 식도염과 위궤양 치료제입니다. 상품명으로는 오메프라졸과 란소프라졸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의도적으로 위산을 감소시킵니다. 그것이 이 약들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위산을 감소시키면 비올류를 흡수하는 능력을 파괴하게 됩니다. 둘째, 메트포르민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가장 흔히 처방되는 당뇨병 약입니다. 200만 명 이상이 매일 메트포르민을 복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메트포르민은 소장에서 비울치 흡수를 방해합니다. 3년 이상 메트포르민을 복용해 오셨다면 비심의 결핍 가능성이 70% 증가합니다. 셋째, 알레르기용 항히스타민제입니다. 라니티딘이나 파모티딘을 함유한 약물은 위산 생산을 차단합니다. 이러한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시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비올비 수치가 매달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비타민 B풀취가 매일 변기로 흘러가는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실수 때문에 매달 수천 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더 나쁜 것은 여러분의 에너지, 기억력, 그리고 미래의 독립성을 빼앗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위산입니다. 위산 수치가 B12 흡수와 관련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적절한 위산 없이는 백알의 알약을 삼켜도 거의 아무것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극이 있습니다. 60살 이상이시라면 위는 30살 때보다 40에서 60% 적은 위산을 생산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로 입증된 의학적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B12는 직접 흡수될 수 없습니다. 내인성 인자라고 불리는 것과 결합해야 합니다. 이것은 위 내벽에서 생산되는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결합 과정은 강한 위산이 있을 때만 일어납니다. 위산을 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열쇠 없이는 B1P가 그냥 장을 통과해 완전히 사용되지 않은 채 몇 시간 안에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실험했습니다. 영양제 복용 전 비신의 혈중 수치를 측정하고 원하는 대로 복용할 수 있도록 일반 비심후 알약을 드린 후 3개월 후에 다시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72%가 혈중 수치에 거의 개선이 없었습니다. 72%입니다. 성실하게 영양제를 구입하고 매일 복용했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복용 시간과 방법만 바꿨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같은 환자들, 같은 영양제였지만 이제 91%가 상당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이 중요한 규칙을 이해하십시오. 절대로, 정말 절대로 아침 공복에 비타민 B1T를 복용하지 마십시오. 병에 아침에 복용하라고 써 있는 것 압니다. 그 조언은 무시하십시오. 왜일까요? 8시간 동안 주무신 후에는 위산 생산이 하루 중 가장 낮은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위가 본질적으로 휴면 상태입니다. 이 시간에 B4를 복용하는 것은 콘크리트 위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정확히 30분 후에 비실리 영양제를 복용하십시오. 아침 식사 전이 아닙니다. 아침 식사 중이 아닙니다. 30분 후입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음식이 위산 생산을 촉발하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하시면 위가 활동을 시작하며 필요한 위산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위산 수치가 최고점에 도달하는데 약 20분에서 30분이 걸립니다. 그것이 바로 황금 시간대입니다.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위산 분비를 가장 많이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계란 2개, 생선구이 1조각 또는 두부찌개 1그릇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위를 깨우고 비타민 B 흡수를 준비시킵니다. 단빵, 설탕이 든 시리얼, 과일만 먹는 아침 식사는 피하세요. 이런 음식들은 위산 반응을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모든 분들이 하시는 치명적인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용량을 한 번에 다 드시는 것입니다. 소장은 한 번에 제한된 양의 비타민 B12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대략 최대 R3 마이크로그램 정도입니다. 500 마이크로그램짜리 알약을 한 번에 드시면 그중 1% 정도만 흡수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낭비입니다. 용량을 나누세요. 의사 선생님이 하루 1000 마이크로그램을 권장하셨다면 아침 식사 후 500 마이크로그램, 점심 식사 후 500 마이크로그램으로 나누어 드세요. 이렇게 하면 총 흡수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한계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거의 아무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칼슘이 비타민 B1, 2 흡수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비타민 B2 영양제를 우유 한 잔과 함께 드시거나 알약을 삼킨 직후 치즈 1조각을 드세요. 칼슘이 비타민 B7을 장벽을 통과해 혈류로 운반하는 것을 돕습니다. 이 간단한 단계만 추가해도 흡수율이 30비벌 40% 향상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비타민 B 우리 수치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3가지 흔한 약물에 대해 경고하겠습니다. 속쓰림과 위산 역류를 위한 양성자 펌프 억제제입니다. 이것이 최악의 범인입니다. 위산을 줄이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비타민 B1 흡수를 직접적으로 차단합니다.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입니다. 이 약물은 장에서 비타민 B1, 2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뇨제 계열의 특정 혈압약입니다. 이것들은 비타민 B3가 저장되기 전에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이런 약물 중 하나라도 복용하고 계시다면 즉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약을 중단하지는 마시고 훨씬 높은 용량의 비타민 B12를 보충하고 혀 밑에서 노가 위를 완전히 우회하는 설화 형태를 고려하세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입니다. 지금 드시는 비타민 B12 영양제 병을 확인해 보세요. 시아노코발라민이라고 적혀 있나요? 아니면 메틸코발라민인가요?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시아노코발라민은 몸이 사용하기 전에 변환해야 하는 저렴한 합성 형태입니다. 메틸코발라민은 즉시 사용 가능한 활성 형태입니다. 메틸코발라민의 흡수율이 3아스배 더 높습니다. 시아노코발라민 영양제는 버리세요. 돈 낭비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비타민 B12 영양제가 효과가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위산은 정확한 일일 리듬을 따릅니다.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위산 분비가 절대적으로 가장 낮은 시점입니다. 오후 수치보다 30% 약합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대부분이 아침 일찍 아침 식사와 함께 비타민 B12 영양제를 드시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병에 적힌 지시사항을 따르십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것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B12가 혈류로 들어가려면 내인성 인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인성 인자는 위 내벽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인데 강한 위산이 있을 때만 제대로 활성화됩니다. 아침에 위산이 약하면 내인성 인자가 비타민 B12 분자와 결합할 수 없습니다. 영양제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채 장을 그냥 통과합니다.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강남의 제 병원에서 200명의 노인 환자들의 혈액 검사 결과를 검토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매일 비타민 B12 영양제를 드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혈액 검사에서 결핍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언제 영양제를 드시는지 물었을 때 에켈 73명이 아침 식사 때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정확히 2시간 뒤에 비타민 B12 영양제를 드세요. 1시간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닙니다. 정확히 2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위산 분비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위산 수치가 내인성 인자를 완전히 활성화하고 비타민 B12 분자와 결합시킬 만큼 충분히 강합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특정 음식 성분 하나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단백질입니다.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채소도 아닙니다.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의 아미노산이 위내벽에서 추가적인 내인성 인자 분비를 촉발합니다. 이것이 결합 능력을 2배로 늘립니다. 비타민 B12 용량과 함께 정확히 30g의 단백질을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중간 크기 닭가슴살 하나 또는 계란 4개 또는 두부 120g 정도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단백질이 비타민 B12 흡수를 위한 전달체 역할을 합니다. 이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비타민 B12 흡수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3가지 약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성자 펌프 억제제입니다. 수백만 명의 한국 노인들이 속쓰림과 역류를 위해 매일 복용하는 위산 억제제입니다. 모든 약국에서 알 수 있는 상품명들입니다. 이것들은 위산을 최대 90%까지 감소시킵니다. 이것이 내인성 인자 활성화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이런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비타민 B12 영양제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 메트포르민입니다.
이 당뇨병 약물은 장세포의 칼슘 대사를 방해합니다. 칼슘은 비타민 B 플리가 장벽을 통과해 혈류로 들어가는 데 필요합니다. 적절한 칼슘 흡수 없이는 내인성 인자가 아무리 많아도 비타민 B 실리가 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셋째,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이 함유된 모든 제산제입니다. 이것들은 위의 알칼리 환경을 만들어 복용 후 최대 6시간 동안 위산을 중화시킵니다. 이 시간 동안 비타민 B7의 흡수는 거의 0으로 떨어집니다. 이 세 가지 약물 범주 중 하나라도 복용하고 계시다면 비타민 B2의 용량과 최소 8시간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으면 없습니다. 이제 분할 복용법입니다. 이것이 극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만드는 기법입니다. 하루 비타민 B12 용량 전체를 한 번에 드시는 대신 2개의 작은 용량으로 나누세요. 절반은 점심 식사 후 2시간 뒤에 드시고 점심 식사 후에 복용하세요. 나머지 절반은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복용하세요. 왜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일까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비타민 B15의 양에 한계가 있습니다. 위산과 내인성 인자가 완벽하게 작동하더라도 한 끼에 약 2마이크로그램의 비타민 B12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양은 사용되지 않고 그냥 배출됩니다. 복용량을 나누면 2번의 별도 흡수 시간을 만들어 훨씬 더 많은 비타민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에서 이 분할 복용 방법은 1회 복용법에 비해 혈중 비타민 B 우리 수치를 평균 4.2% 증가시켰습니다. 4.2%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결핍과 완전한 회복의 차이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미지근한 물과 함께만 복용하세요. 절대 찬물로는 안 됩니다. 찬 액체는 위 배출을 늦추고 비타민 B12가 흡수가 일어나는 소장에 도달하는 것을 지연시킵니다. 물의 온도는 청와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흡수 부위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타민 B1의 흡수를 파괴하는 네 번째 중요한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약물 함정이라고 부르는데 서울대학교 병원 진료실에서 이 패턴을 발견했을 때 환자들에게 비타민 B 실리 보충제를 권하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매일 복용하는 세 가지 흔한 약물이 있는데 이것들이 여러분이 삼키는 비타민 B10 우유의 최대 90%를 조용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최고 품질의 비타민 B1, 보충제를 복용하고 완벽한 타이밍을 따르고 올바른 음식을 모두 먹어도 여전히 몸은 거의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은 그냥 몸을 통과해 완전히 낭비되고 그 사이 신경은 악화되고 에너지는 사라집니다. 첫 번째 약물이 가장 흔합니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입니다. 이것은 의사들이 역류성 식도염, 속쓰림, 궤양에 처방하는 위산 억제제입니다. 한국 약국 어디에나 있는 상품명들입니다. 식사 전에 위장약을 복용한다면 거의 확실히 이 중 하나를 복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앞서 비타민 B1 흡수에 위산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나요? 이 약물들은 위산을 70원컴ben 90% 감소시킵니다. 그 산이 없으면 비타민 B1가 음식의 단백질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위장의 내인성 인자와 결합할 수 없습니다. 그냥 소화 시스템을 미끄러져 지나가며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제게 강남구에 사는 74세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지쳐서 오셨는데 앉지 않고는 10분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은 계속 저렸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데려왔는데 이름을 잊어버리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비타민 B1도 수치를 검사했더니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그녀는 2년 동안 성실하게 비타민 B52 보충제를 복용해 왔습니다. 매일 아침 1,000 마이크로그램씩 약국에서 산 고품질의 비싼 보충제였습니다. 그런데 왜 결핍 상태였을까요? 복용 중인 약물을 검토했을 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역류 증상 때문에 5년 동안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복용해 왔습니다. 그 약물이 비타민 B 실루 결핍을 너무 심하게 만들어서 신경계를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비타민 B25 알약을 삼키는 동안에도 말입니다. 두 번째 약물은 메트포르민입니다. 이것은 제2형 당뇨병에 가장 흔히 처방되는 약입니다. 60세 이상의 수백만 한국인들이 메트포르민을 복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메트포르민 사용은 비타민 B1치 흡수를 최대 30% 감소시킵니다. 이 약물은 장의 칼슘 대사를 방해하는데 칼슘은 장세포가 비타민 B 알치를 흡수하는 데 필요합니다. 메트포르민을 3년 이상 복용했다면 비타민 B 원리 결핍 위험이 매년 40%씩 증가합니다. 세 번째, 약물. 범주는 히스타민 차단제입니다. 이것도 위산과 역류를 위한 약이지만 양성자 펌프 억제제와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비타민 B 진리 흡수에 미치는 파괴적인 효과는 동일합니다. 위산을 감소시키는 모든 약물은 이 중요한 비타민을 흡수하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이제 이 약물들을 중단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와 상담 없이 처방된 약물을 절대 중단하지 마세요. 그것은 위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약물 중 하나라도 복용한다면 일반적인 비타민 B7 보충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즉시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첫째, 어떤 종류든 위산 억제제를 복용한다면 삼키는 일반 비타민 B2 정제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정제는 작동하려면 위산이 필요합니다. 대신 설화 비타민 B7T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혀 밑에서 녹는 정제를 의미합니다. 비타민 B10P가 입안의 점막을 통해 직접 흡수되어 위장을 완전히 우회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수년간 실패한 경구, 보충 후 설화 정제를 사용하여 8주 만에 비타민 B2 수치를 회복한 환자들을 봤습니다. 둘째, 당뇨병으로 메트포르민을 복용한다면 비타민 B 글루 보충제를 메트포르민 복용 시간으로부터 최소 6시간 떨어뜨려 복용해야 합니다. 절대 함께 복용하지 마세요. 메트포르민이 비타민 B12 흡수를 차단할 것입니다. 또한 비타민 B5 용량을 더 높여야 합니다. 표준 1,000 마이크로그램이 아니라 최소 하루 2,0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셋째, 이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약물 중 하나라도 2년 이상 복용해 왔다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내일 가까운 병원에 가세요. 혈청 비타민 B12 검사와 메틸말론산 검사를 요청하세요. 이 두 검사를 함께하면 진짜 비타민 B+T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추측하지 마세요. 보충제가 효과가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검사를 받으세요. 많은 환자들이 수년간 보충제를 복용했음에도 심각한 결핍 상태라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전혀 몰랐던 약물 상호작용 때문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 몇 분 동안 밝히려는 것이 아무 효과도 없는 보충제에 수십만 원을 낭비하는 것과 실제로 피로와 신경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12 흡수에 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다섯 번째 중요한 점은 위산 수치의 충격적인 영향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60세 이상의 분들은 매일 삼키는 비타민 B10에 단 1마이크로그램도 흡수할 기회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위산이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위산이 없으면 비타민 B1P는 음식이나 영양제 속 단백질 분자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8년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들을 검사한 후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환자의 73%가 심각하게 낮은 위산 생성량을 보입니다. 73%입니다. 즉,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 분들 중 4명 중 3명은 소화계를 통과하면서 전혀 변화 없이 그대로 배출되는 비울프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혈류에 전혀 들어가지 않은 채 말입니다.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신 68세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4년 동안 비싼 설화 비올티 정제를 복용해 오셨습니다. 4년이나요. 매달 거의 4만 원을 쓰고 계셨습니다. 극심한 피로와 발의 저림, 그리고 손자의 생일 파티에서 손자 이름을 잊을 정도로 심각한 기억력 문제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비일리 수치를 검사했을 때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위산이 너무 약해서 제대로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양제가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위산과 시간에 대해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산 생성은 하루 종일 특정한 패턴을 따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낮고 점차 증가하며 식사를 시작한 후 약 30분 후에 최고치에 도달합니다. 이 30분의 시간대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BLT 흡수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에 식전 복용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B2 영양제를 복용합니다. 이것은 55세 이상의 모든 분들에게는 완전히 거꾸로 된 방법입니다. 그 순간의 위산은 하루 중 가장 약한 시점입니다. B12가 제대로 처리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단백질이 포함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요. 계란, 생선 또는 두부, 커피와 빵만이 아닙니다. 위가 위산을 생성하도록 자극하는 진짜 음식 말입니다. 그런 다음 정확히 30분을 기다리십시오. 필요하면 휴대폰에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30분 후 위산 생성이 아침의 최고치에 도달합니다. 이제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비실리 영양제를 복용하십시오. 차가운 물은 안 됩니다. 차가운 물은 위에 충격을 주고 위산 생성을 감소시킵니다.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위산을 감소시키는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스닐2, 흡수를 완전히 차단하는 가장 흔한 3가지 약물은 속쓰림을 위한 양성자 펌프 억제제, 당뇨병을 위한 메트포르민, 그리고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매일 복용하는 특정 제산제입니다. 이 약물들은 위산을 최대 90%까지 감소시킵니다. 90%나요. 이 약들 중 하나라도 복용하고 계시다면 다른 형태의 B1푸를 복용해야 합니다. 설화 형태의 메틸코발라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혀 밑에서 녹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위를 완전히 우회하여 입안의 점막을 통해 직접 혈류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설화 비실비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최소 2분 동안 혀 밑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30초가 아닙니다. 2분입니다. 제 병원에서 환자들이 맛이 이상하다고 20초 만에 정제를 뱉어내는 것을 봤는데 완전히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비올트 흡수를 최대 3배까지 증가시키는 예상치 못한 음식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자연 발효 장아찌. 이런 음식들은 장이 비울 뇌를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돕는 유익한 박테리아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박 여사님은 아침 식사와 함께 김치 한 그릇을 먹기 시작했고, 식사 후 30분 뒤에 메틸코발라민을 복용했으며 2분 동안 혀 밑에 두었습니다. 6주 안에 비실미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3개월 안에 발의 저림이 완전히 사라지고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올림픽공원에서 5km를 걷습니다. 몸이 사용할 수 없는 영양제에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B12 흡수를 파괴하는 6번째 중요한 요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험 많은 의사들도 충격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신의 약장에 있는 약물에 관한 것입니다. 매일 비실미 영양제를 복용하는데도 여전히 피곤함을 느끼는 정확한 이유가 이것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을 듣고 나서 약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꼭 하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든 약병을 확인하십시오. 3가지 흔한 약물이 조용히 비실미 흡수를 차단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이 치명적인 상호작용에 대해 절대 경고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약물은 메트포르민입니다. 당뇨병 때문에 메트포르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메트포르민은 비의 흡수를 최대 70%까지 감소시킵니다. 70%나요? 즉 1000마이크로그램의 비실비를 복용하면 단지 300마이크로그램만이 혈류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완전히 낭비되어 몸 밖으로 나갑니다. 저는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심한 피로, 발의 저림, 기억력 문제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온 수백 명의 당뇨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혈액을 검사했을 때 비천위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영양제를 복용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성실하게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트포르민이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8세였고 12년간 당뇨병을 앓고 있었으며 메트포르민을 하루 2번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걸을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없어서 물건을 계속 떨어뜨렸습니다. 딸이 매일 아침 옷 입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저는 매일 비실비를 복용합니다. 약국에서 비싼 것으로 샀어요. 왜 점점 더 나빠지는 거죠? 약물 목록을 확인했을 때 거기에 있었습니다. 메트포르민 1000mg 하루 2번. 저는 즉시 그녀의 B12를 조정했습니다. 프로토콜입니다. 저는 그녀의 복용량을 하루 2000 마이크로그램으로 늘렸고 2번에 나누어 복용하도록 했으며 메트포르민과는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6주 만에 저림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그녀는 다시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제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2번째 약물은 양성자 펌프 억제제입니다. 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판토프라졸 같은 약들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속쓰림, 위궤양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약입니다. 여기에 끔찍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약들은 위산을 줄입니다. 하지만 비타민 B12를 흡수하려면 반드시 위산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위산이 없으면 B12 분자가 음식이나 영양제 단백질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냥 소화기관을 통과해서 전혀 사용되지 않고 배출됩니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2년 이상 복용해 오셨다면 비얼트 결핍 위험이 65%나 증가합니다.
이것은 발표된 의학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처방전을 쓸 때 이런 내용을 경고하는 의사가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종로구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주 이런 약을 5년, 10년, 심지어 15년 동안 복용해온 환자들을 봅니다. 그들은 비율티를 제대로 보충해야 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손상, 치매 증상, 심한 빈혈이 생깁니다. 모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 약물은 H2 차단제입니다. 라니티딘과 파모티딘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람들은 양성자 펌프 억제제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위산 문제로 이 약들을 복용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위산 생성을 줄이기 때문에 비월취 흡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약 복용을 중단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와 상담 없이 처방받은 약을 절대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약 중 하나라도 복용하고 계신다면 비올리 보충 프로토콜을 즉시 조정해야 합니다. 더 높은 용량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복용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를 완전히 우회하는 설화 형태가 필요합니다. 이런 약들을 복용하신다면 실천해야 할 행동 계획이 있습니다. 첫째, 즉시 설화 비심유기로 바꾸십시오. 이것은 혀 밑에서 노가 입안의 점막을 통해 혈류로 직접 들어갑니다. 위산 수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복용량을 늘리십시오. 하루 1000 마이크로그램 대신 최소 1500에서 2000 마이크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런 약들과는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비질2를 복용하십시오. 아침 식사와 함께 메트포르민을 복용한다면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 비스뮤프를 복용하십시오. 간격을 두십시오. 그리고 제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비울치 수치 검사를 받으십시오. 전체 패널 검사를 요청하십시오. 혈청 BC만이 아니라 메틸말론산과 호모시스테인도 검사해야 합니다. 이 검사들은 여러분의 세포가 실제로 비일우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혈액에만 떠다니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약들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오늘 약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세 가지 중요한 단계를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이것을 정확히 기억하는데 달려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정확히 30분 뒤에 작은 숙성 치즈 조각과 함께 비타민 B1, 영양제를 복용하십시오. 아침 식사 전이 아닙니다. 아침 식사 중도 아닙니다. 30분 후입니다. 둘째, 하루 전체 용량을 한 번에 복용하지 마십시오. 1000 마이크로그램 정제를 반으로 나누십시오. 아침 식사 후에 반을 복용하고 저녁 식사 후에 나머지 반을 복용하십시오. 셋째, 제산제, 당뇨약,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비실미 영양제와는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적어 두십시오. 최소 2시간입니다. 이제 제가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환자들에게 드리는 정확한 일일 프로토콜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수백 명의 노인 환자들의 활력을 되찾아준 것과 같은 프로토콜입니다.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10분 기다립니다. 계란 1개와 통곡물 빵 한 조각을 포함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이 유발하는 위산 생성이 이상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위산이 최고 수준일 때 정확히 30분을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작은 숙성, 체다 치즈 조각과 함께 메틸코발라민 비실티 500 마이크로그램을 복용합니다. 숙성 치즈의 칼슘과 지방에는 B5를
장벽을 통과시키는 천연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가공 치즈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유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최소 6개월 숙성된 치즈여야 합니다. 저녁 복용부는 저녁 식사 후 같은 프로토콜을 따르십시오.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하십시오. 30분 기다리십시오. 두 번째 500 마이크로그램을 숙성 치즈와 함께 복용하십시오. 이 하루 2번 프로토콜은 아침에 한 번 많은 양을 복용하는 것보다 4배에서 6배 높은 흡수율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한 번에 약 500에서 700 마이크로그램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복용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사용되지 않고 배출됩니다. 영양제 회사들은 이것을 알고 있지만 더 큰 숫자가 더 큰 가치를 얻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1000에서 5000 마이크로그램 정제를 계속 판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싼 소변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빈속에 B12를 복용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커피나 차와 함께 B12를 복용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탄닌이 흡수를 차단합니다. 칼슘 영양제나 제산제와 동시에 B12를 복용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가장 싼 시아노코발라민 형태를 사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조금 더 돈을 들여 메틸코발라민이나 아데노실코발라민을 구입하십시오. 이것들은 변환 없이 몸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밤늦게 비실뮤를 복용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일부 환자들은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합니다. 손발 저림, 머리가 멍한 증상, 설명할 수 없는 피로, 균형 문제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내일 아침부터 이 프로토콜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이것들은 비일리 결핍으로 신경이 이미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신경 손상이 영구적이 됩니다. 신경 증상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첫 6개월 이내입니다. 2년이 지나면 손상이 되돌릴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잃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의 세밀한 운동 조절 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래 기다린 탓에 더 이상 스스로 셔츠 단추를 채울 수 없는 70대 환자들을 보아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지금 당장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주방으로 가십시오. 비타민 B신의 영양제 병을 확인하십시오. B10후의 형태를 보십시오. 용량을 보십시오. 유통기한을 보십시오. 만약 시아노코발라민이라면 오늘 밤 메틸코발라민을 주문하십시오. 만약 정제가 20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라면 돈을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병이 기한이 지났다면 즉시 버리십시오. 기한이 지난 비일디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비활성 화합물로 분해됩니다. 댓글에 작성해 주십시오. 저는 BL2를 올바르게 흡수하겠습니다. 이 다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문구를 입력하고 게시된 것을 보면 뇌는 자기 자신과 심리적 계약을 만듭니다. 공개적으로 다짐할 때 건강 조언을 실천할 가능성이 40%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 지금 입력하십시오. 저는 비하를 올바르게 흡수하겠습니다. 60세 이상의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지역단체 채팅방에 공유하십시오. 이 정보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겪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단되지 않은 비실리 결핍으로 인한 치매로의 파괴적인 쇠퇴로부터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식을 갖추셨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주변 모든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하루 중 언제 B1T 영양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실 건가요?
그리고 용량을 나누어 복용해 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으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비치밀리 영양제를 복용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들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